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겪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막히게 안타깝고 기막히게 속 시원한 저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정확히는 고아였습니다. 태어나고 생후 100일쯤 되었을 때 고아원 앞에 제가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불에 꽁꽁 쌓여서 우렁차게 울고 있는 것을 고아원에서 일하시던 선생님 한 분이 발견을 하셨고,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TV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생활 환경이 어떤지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천사 같고 살신성인 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훌륭하시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은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이죠.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또래 애들과 똘똘 뭉쳐서 날 좋은 날은 실컷 뛰어놀고 온기를 나누며 겨울을 보냈고 콩 한 쪽을 나눠 먹으며 배를 채우면서 자랐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있던 고아원은 봉사자분들도 종종 오셨고 아이들이 입양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입양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솔직히 부러워했습니다. 부모님,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입양 가는 애들 보면 거의 대부분 멀끔하게 차려입고 떠나거든요. 입양하는 양부모님이 미리 보내주신 건지 고아원 원장님이 입혀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소답지 않게 멀끔하게 차려입고 멋진 승용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은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요. 실은 제가 많이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성격이 활발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제 성격이 싫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혼자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활동적인 야외 놀이보다 실내에서 가만히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뿐이니까요. 원장님은 그게 제 기질이라고 하셨습니다. 타고난 기질이요. 그런데 입양 가는 친구들을 보면 거의 활발한 애들이더라고요. 활발해서인지 평소에 봉사 오는 어른들과도 잘 어울리고 낯도 안 가리고 적극적인 그런 애들이요. 입양 가고 싶다고 해서 제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와 입양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아원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고작 7살짜리가 말이죠. 그런데 저희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고 봉사도 종종 오시는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두 분 다 되게 젠틀하신 분들이었어요. 봉사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와서 하루 종일 애들하고 축구만 하고 애들 비행기 태워주고 등에 업다가 가시는 체력이 엄청 좋으신 일명 축구 삼촌도 계셨고 과자 파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자를 양손 가득 싸오시는 과자 할머니도 계셨고 와서 공부를 알려주시는 분, 영아들 전담으로 돌봐주시다가 가시는 분 등 참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부는 저희들 사이에서 유령 부부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정말 소리도 없이 오셔서 소리도 없이 가셨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오시면 저희한테 인사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잘 지냈냐는 안부도 묻고 눈에 익은 친구들의 달라진 모습도 알아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시면 항상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일만 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에 배식을 해주시는 걸 보고 언제 오셨지? 싶고 밖에서 놀다가 뒷마당에서 빨래 넣는 거 보고 언제부터 계셨지? 싶고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목소리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저를 데리고 상담실로 가셨습니다. 7살쯤 되니까 직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혹시 내가 입양을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 상담실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나요? 응, 우리 명규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 혹시 저 입양되는 건가요? 원장님 생각엔 아마 그럴 것 같아. 가서 얘기를 나눠보자꾸나. 원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대체 어떤 분들일까? 상냥하고 친절한 분들이시면 좋겠다 생각했죠. 상담실 문이 열리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실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요령 부부라 불리는 분들이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진짜 솔직히요, 요령이라는 게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말없이 나타나서 말없이 가시는 것 때문에 형들이 지어낸 별명이긴 했지만 뭔가 요령이라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괜히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지내는 것보다 멀끔한 옷을 입고 요령 부부의 아들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고아원에서 지내는 게 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령 부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고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두 분이 오히려 저를 어렵게 느끼시더라고요. 방 어때? 명기 온다고 우리가 열심히 가구도 고르고 꾸며봤는데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다마다요. 방은 정말 예쁘고 환상적이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자는 작은 방이 아닌 오로지 저 혼자 쓰는 크고 넓은 방이었습니다. 방에는 파란색 우주선이 그려진 이불이 있는 침대가 있었고 커다란 책상과 책장, 그리고 푹신하고 바퀴까지 달린 의자도 있었습니다. 하얀색 옷장도 있었고 커다란 자동차 장난감과 레고 몇 개가 꾸며져 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한 공간인지 어린 제가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진짜. 제 말에 두 분은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엔 아주 근사한 식사를 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식사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오리고기가 있었고 두툼한 떡갈비와 살이 꽉 찬 게장도 있었고 진한 포도주스도 먹었습니다. 두 분은 식사 내내 제가 밥을 잘 먹나 살폈고 입맛에 맞는지 계속 물어봐 주셨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관심을 받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입양하셨어요? 저랑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고아원에서 너를 처음 본 건 벌써 3년 전이야. 한 달에 두어 번씩 꾸준히 고아원에 간 지 2년쯤 되었을 때였나.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정말 갑자기 동시에 너의 얘기가 나온 거야. 차분하고 독서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남몰래 친구들을 챙기는 너의 모습을 봤거든. 우리 둘 다 그런 너의 모습이 좋더라고. 꼭 대화를 해봐야지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오랫동안 참 좋은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렇게 눈에 들어온 1년 동안 과연 너를 책임질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고 이제는 확신이 들어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진 거야.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별명은 유령부부였지만 유령처럼 무서운 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유통업에 종사를 하시던 평범한 직원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노력하고 공부하신 끝에 어엿하게 유통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셨고 직장 선후배로 만난 어머니까지 함께 일을 하고 계셨죠. 집안의 경제적 환경은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집에서 피아노 과외를 받고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분수에 안 맞는 너무 과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부모님은 참 겸손한 분들이셨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다닌다거나 비싼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치를 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군가한테 나쁜 말도 못하시는 분들이셨고요. 보면 볼수록 저와 닮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입양하셨겠죠. 입양이 되고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땐 평균 체중이었거든요. 키도 또래와 고만고만했고요. 그런데 입양되고 잘 먹어서 그런지 키가 아주 쑥쑥 자랐습니다. 항상 또래보다 한 뼘은 더 크게 되었죠. 명규 키가 또 컸네. 정말 쑥쑥 큰다. 이참에 운동도 해볼까? 명규 생각은 어때? 제가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태권도 학원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마침 어머니가 애기도 꺼내셨겠다. 태권도 학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그 다음 주부터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평소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뛰어노는 것보다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하던 저였는데 태권도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처음 태권도에 간 날 사범님들이 시연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태권도라는 운동에 반해버렸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친구들과 달리 늦게 학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르게 친구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집에서도 맨날 태권도 연습을 했을 만큼 열정이 엄청났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범님께서 제가 태권도에 재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명규 같은 아이가 태권도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재능이 있어요. 8살인데 힘이 정말 좋아요. 꾸준히 태권도 하면 분명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부모님과 좋은 사범님 덕분에 일찍이 재능을 알게 된 저는 태권도에 매진을 했습니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사범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탁구, 테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접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크셨죠. 아버지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고 어머니는 매일 저와 함께 이곳저곳을 함께 동행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다른 운동들은 썩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뛰는 건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축구 같은 운동은 쉼없이 계속 뛰어야 하잖아요. 또 공으로 하는 스포츠도 소질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범님께서 이 정도면 태권도만 하려고 태어난 아이가 아니냐며 농담을 하곤 하셨죠. 제가 생각해도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 힘차고 절도 있게 하고 안 할 땐 주구장창 엉덩이 붙이고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태권도를 하던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도 꾸준히 했습니다. 태권도 대회도 나가서 상도 받고 단체로 공연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아예 태권도로 유명한 중학교에 가기 위해 이사까지 했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쭉 한 집에 살았는데 저를 위해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했죠. 태권도를 전공한다고 하면 돈 안 들어서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돈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체중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항상 제 식단을 예민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간식 하나까지도 모두 신경 써서 챙겨주셨어요. 세 식구 중에 저 혼자만 그렇게 식단을 했는데 아마 그때 식비가 상당했을 겁니다. 고기도 질 좋은 거 먹었고 생선이며 무슨 견과류, 과일까지 모두 먹어야 했으니까요. 또 태권도 한다고 해서 태권도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기본 근력과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한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대1로 선생님 한 분과 매일같이 코어와 근력 운동을 따로 했었죠. 과분한 지원 덕분에 저는 좋은 태권도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고 주위에서도 국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태권도 선수가 될 거라 굳게 믿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했죠.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꿈꿨던 남들이 제게 기대했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도 태권도 선수단이 있는 유명한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회 수상 경력도 많고 중학생 때부터 실력이 좋았던 저는 이미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선생님들이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학비가 꽤 비싼 학교였지만 부모님은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려면 고등학교 막 들어가서 1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운동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달리기도 맨날 하고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이 막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운동 다 끝내고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정말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집을 잘못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집안이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끼는 그릇이 가득 들어있던 장식장은 쓰러져서 바닥에 그릇이 깨진 조각들로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에 있던 화분들도 넘어져서 흙이 천지에 깔렸고 식탁 의자도 넘어가 있고 뭐 하나 멀쩡한 게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엄마! 아빠!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낀 어머니가 급히 뛰어나오셨습니다. 바닥에 있는 요리 조각을 치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명규, 벌써 왔니?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두 분 싸우기라도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두 분이 싸우셨나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엉망진창인 이 집안꼴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두 분은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 앞에서 싸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 싸운다고 한들 이렇게 물건을 넘어뜨리고 던지며 싸우실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혹시나 해서 여쭈었죠. 뭐? 아니, 아니야. 명규,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가 치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배고프지? 방으로 간식 가져다 줄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는데 주방 구석에서 바닥을 치우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빠, 얼굴 좀 보여주세요. 명규 왔구나. 치우느라 소리도 못 들었네. 배고프겠다. 얼른 씻어. 아빠, 얼굴을 왜 안 보여주세요? 얼른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억지로 고개를 돌리시길래 아버지의 어깨를 확 잡아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한쪽 눈은 크게 멍이 들어 부풀어 있었고 입술은 다 터지고 머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두 분은 한참 동안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제 성화에 못 이기시고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오랜 사업 파트너가 있으셨습니다. 처음 유통일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알게 된 동갑내기에 고향이 같아서 친해진 사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답니다. 성격도 수더분하고 욕심도 없고 거짓 없는 바람직한 사람이었다고. 두 분은 동업을 하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게 같이 회사를 차리셨고 회사는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갈수록 그 동업자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회사를 잘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처리도 똑바로 하지 않고 회사 카드도 마음대로 쓰고요. 저도 그 동업자라는 삼촌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전해드릴 게 있어서 갔다가 본 적도 있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적도 있고 커서도 몇 번 봐서 얼굴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대요. 할 일 똑바로 하고 법인카드도 독단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요. 처음에는 듣는 둥 하더니 별 차도가 없었고 급기야 아버지한테 네가 뭔데 가르치려 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더군요. 그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아니었기에 한바탕 크게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날 그렇게 싸운 이후로 회사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았답니다. 그래, 있으나마나 한 사람인데 스트레스 주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었던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누가 봐도 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4~5명이 회사로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는 아버지의 동업자를 찾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사 명의로 큰 돈을 빌리고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회사 명의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 동업자가 갚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가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급하게 동업자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텅 비어진 상태였고 그 어디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동업자 삼촌의 자취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사라졌고 돈은 갚아야 하고 이후로도 몇 번이나 무서운 사람들이 회사로 찾아왔고 급기야 집까지 들이닥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그 삼촌 신고해야죠. 신고야 진작에 했지. 그런데 한국에 없는 것 같다더라. 그럼, 그럼 어떡해요? 제 물음에 아버지의 고개가 떨구어졌고 부모님은 다시 집을 정리하셨습니다.
저도 뭐라 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끼어들기에 저는 너무 어렸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조용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명규야. 집이 많이 좁아지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선 전보다 더 가까워졌어. 학교 다니기 편하겠다. 맞지? 집을 판 저희는 차도 팔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회사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동업자라는 사람 질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회사 이름으로 상당한 양의 대출을 받은 건 물론이고 횡령까지 했더랍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묻다 보니 또 알게 된 사실은 노름을 그렇게나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잃은 돈이 수억일 거라고. 회사, 집, 차 모든 걸 팔아버리고서도 저희 아버지에겐 4억이라는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이 사실을 감추려 하셨지만 제가 우연히 아버지가 통화하시는 걸 듣게 되었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인분들께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일상과 인생은 바뀌었는데 제 학교 생활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태권도를 하고 밤에는 개인 교습까지 받았습니다. 원래는 일상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게 너무 사치라고 여겨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멘탈이 무너지니까 실력도 떨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평소답지 않게 실수를 많이 했고 대회에서 보기 좋게 지면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없는 돈을 끌어다가 쓰면서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 학교,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춰버렸습니다. 영규야, 너 정말 왜 그러니? 진짜 학교 안 갈 거야?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퇴하고 일할 거예요. 명규야. 엄마, 저도 돕게 해주세요. 저 엄마랑 아빠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계속 학교 다니는 게 더 불편해요. 일하면서 제 길 찾을 테니까 저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저를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60평대 아파트에서 허름한 방 하나짜리 빌라 1층으로 온 신세였습니다. 제게 태권도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당장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만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반대하시던 어머니도 완강한 제 고집을 꺾진 못하셨고 그렇게 저는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자리를 구하다가 독서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독서실에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보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사람 구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 독서실 총무가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맨날 움직이는 운동만 해서 그런가 하루 종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게 처음엔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일을 했거든요. 10시간 동안 의자에만 앉아있으려니까 엉덩이가 딱딱하게 굳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참고 견디면서 일을 했던 이유는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때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유통회사 다니셨잖아요. 사무직이셨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기도 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동종업계에서는 아예 써주질 않으셨나 봅니다. 아버지는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되셨고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해가 다 지고서야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진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두 분 다 이렇게 사실 분들이 아닌데 나쁜 아저씨 하나 때문에 그러고 계시는 것도 속상하고 내가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썼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꼭 두 분을 호강시켜드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불을 끄는 게 먼저였습니다. 당장 급급하게 돈을 벌기에 빠듯했던 저는 투잡을 뛰었습니다. 5시 반에 독서실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하고 6시부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까지요. 편의점 일은 그나마 청소도 하고 상품도 채우면서 움직이니까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조용한 동네라 밤에는 손님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사장님도 친절하셨고요. 큰 어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정말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보통 퇴근길에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가는 사람, 옆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끼니를 해결하러 오는 사람, 가족 단위의 아이들 손님, 이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주 오시는 손님은 더 빨리 눈에 익고 좀 특별한 손님이 있다면 기억에 남기 마련이죠. 자주 오시는 손님들 중 아주 특별한 손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할머니와 한 아주머니였는데요. 두 분은 항상 같이 편의점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과자를 한 봉지 사셨죠. 다른 것도 아니고 맨날 과자만 한 봉지를 사가시니까 신기하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두 분이 편의점에 오셨고 익숙하게 과자가 있는 쪽으로 가셨죠. 그런데 잠시 뒤 그쪽이 좀 소란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가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크니까 좀 더 작은 거 사는 게 어때요? 싫어. 난 큰 게 좋아. 과자 많이 먹을 거야. 이 못된 아줌마야.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달래고 계시고 아이처럼 싫다고 떼를 쓰는 사람은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엔 항상 말씀도 안 하시고 아주머니 뒤에만 바짝 붙어 계셔서 몰랐거든요. 안 돼요, 어머니. 과자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낮에도 과자 드셨잖아요. 저녁밥 먹고 딱 한 봉지만 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작은 걸로 사요. 싫어, 못된 아줌마. 마귀 할멈. 미워. 말리기도 뭐하고 가만히 보고 있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자리로 돌아가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분이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이기신 건지 사람 몸통만한 커다란 과자를 한 봉지 안고 오시더라고요. 싱글벙글한 할머니의 웃음이 너무 귀여우셔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웃으니까 아주머니께서도 따라 웃으시더니 하소연하듯 제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과자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어쩔 수가 없네요. 하하, 저도 저 과자 좋아해요. 엄청 맛있잖아요. 할머니, 그래도 조금만 드시고 내일 또 드세요. 맛있는 건 아껴 먹어야 한대요. 그러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알겠어, 아저씨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까지 기분 좋게 하시는 참 인상이 좋으신 할머니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오실 때마다 인사도 하고 짧게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린이집 보조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유치원 선생님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편찮으신 할머니를 돌봐야 하기도 하고 나이도 있으셔서 이제는 그만두고 시간제로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낮 시간 동안엔 할머니께서 집에 혼자 계시다가 아주머니가 퇴근하시면 그때 함께 편의점에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트가 값이 더 싸긴 하지만 길을 2번 건너서 가야 하는데 할머니가 차를 많이 무서워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택배로 한가득 시켜볼까도 하셨지만 과자를 숨겨놔도 할머니가 매번 잘 찾기도 하시고 할머니도 한 번씩 밖에 나가셔야 하니까 이렇게 편의점에 오시는 게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도 저를 몇 번 보시니까 익숙해지셨는지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시며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셨습니다. 그러다가 2달쯤 지난 후였나? 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편의점에서 밥을 먹잖아요. 제가 일했던 편의점이 테이블 자리가 협소해서 창밖을 보는 자리에 의자 4개 정도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가 지는 밖의 풍경을 보며 밥을 먹었죠. 풍경이라고 해봤자 골목길을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주택,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이 전부였지만요. 그날도 어김없이 컵라면을 먹으려고 뜨거운 물을 받고 앉았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골목길 저 멀리서 익숙한 사람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하며 유심히 그 모습을 보면서 라면을 한 젓가락 뜨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더라고요. 저희 편의점에 매번 아주머니와 같이 오신 할머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할머니가 혼자 다니시는 걸 보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여름도 아닌데 할머니는 헐렁한 반팔티를 입고 계셨고 신발도 슬리퍼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건지 할머니는 급하게 뛰어가셨습니다. 순간 할머니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임박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앞 시간에 일하는 형한테 급하게 부탁을 하고 편의점을 뛰쳐나왔습니다. 형,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잠깐만 봐주세요. 서둘러서 편의점에서 나왔는데 할머니는 글쎄 어딜 가신 건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그 동네를 다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급한 일이 있으셔서 나가신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저 멀리서 애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쪽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 거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왜 다 먹어요? 못된 언니, 나눠 먹어야지. 왜 나는 안 줘? 내가 왜 할머니 언니예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과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들 과자를 뺏어 먹으셨나 봅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져서 나온 1,000원짜리 3장을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랬나 봐. 자, 이걸로 다시 과자 사 먹어. 정말 미안해. 할머니, 저예요. 저랑 같이 가요. 과자 아저씨? 할머니를 찾았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에 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할머니가 은색 팔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애들이 하고 다니는 미아 방지 팔찌 있잖아요. 그걸 할머니가 하고 계셨습니다. 팔찌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거니 익숙한 목소리의 사람이 받더군요. 할머니의 며느리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편의점에 갔고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과자를 드시며 아주머니를 기다리셨습니다. 곧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편의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진짜 놀래가지고. 학생,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보답은요 무슨. 할머니 별일 없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과자가 정말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게요. 못 살아 정말.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안 계시길래 너무 놀래서 우리 아저씨한테도 연락했지 뭐예요. 지금 여기로 온다고 했는데. 저기 왔네. 아주머니가 편의점 문 밖을 쳐다보셨고 저도 따라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바로 제 초등학생 때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던 태권도 사범님이셨습니다. 중학생 때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간간히 연락만 드렸지 통 만나 뵙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연으로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범님하고 편의점 한쪽에 앉아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공부는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네. 제가 너덜너덜한 검정고시 학습지를 보여드리니 사범님이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지원금은 받고 있어? 지원금이요? 무슨 지원금이요? 검정고시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지원금 나오는 게 있을 거야. 소득에 비례해서 지원해주는 것 같던데 아마 되지 않을까 싶다. 내일 오전에 잠깐 괜찮으면 같이 동사무소 가줄까? 내일 독서실 안 나가긴 하는데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날 저는 사범님과 함께 동사무소를 향했습니다. 정말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교재비 겸 학습비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범님께서 저를 문방구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더니 공책이며 샤프, 지우개 같은 것들을 한가득 사주셨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나중에 대학까지 가면 그때 이 사범님이 소고기 쏠게. 네? 사범님,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도 찾아줬잖아. 이걸로는 부족하지. 사실 사범님의 상황도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태권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사범님이 태권도장을 하루도 못 비우는 상황이었고 편찮으신 할머니도 계셨고요. 그런데도 제게 문구류를 한가득 사주신 거였습니다. 뜻밖의 지원금도 받았겠다.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겠다.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어렵지 않게 검정고시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제 인생을 꾸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성공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택도 없겠다 느꼈고요. 그래서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대학에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일정 부분은 어머니께 드리고 조금씩 저금을 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서요. 검정고시 끝나고 1년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원금 나오는 걸로 인터넷 강의 신청해서 듣고 사범님이 교재랑 필기구를 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독서실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나중엔 오히려 좋더라고요. 앉아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독서실에서 내내 공부하고 편의점 가서도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혼자 수능도 신청하고 수능날 너무 긴장돼서 다리 후들후들 떨면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태권도도 못하고 사기꾼 때문에 집도 망하고 그런 서러움과 억울한 마음을 공부로 풀어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나를 걷어주신 양부모님께 뭔가 보답해드리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이 빛을 발한 건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합격했어요. 서울대요. 저 이제 서울대생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면서 부모님한테 자랑하니까 부모님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줄은 아셨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모르셨거든요. 두 분 다 바쁘기도 하셨고 괜히 신경 쓰실까봐 그냥 공부한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대라뇨. 아르바이트 투잡 뛰던 아들이 갑자기 서울대라고 하니까 안 놀라시겠어요? 저희 가족은 그 주 주말에 진짜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등록금은 걱정 마세요. 제가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1,000만 원을 모았어요. 그걸로 등록금 하려고요.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세상에 제가 장학생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1,000만 원을 등록금에 쓸 일이 없어졌고 저는 이 돈을 아버지 빚 갚는 데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남은 빚이 3억 정도였습니다. 학교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겠다 싶었던 저는 하던 아르바이트들은 그만두고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라서 그런지 과외 문의가 정말 끊임없더라고요. 선배들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과외 모집 공고 올려서 일주일에 2~3명씩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 아버지 빚 갚는 데에 보탰고 제가 대학 다니고 군대 가고 대학 졸업할 때 드디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부모님의 공이 크셨겠지만 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았을 때의 그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아니, 공허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다 끝났다고 말씀하신 순간 제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좀 더 사람답게 살자고 얘기하기도 했죠. 저도 이제 졸업 앞두고 있으니까 과외는 그만하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일 친하게 지내던 동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규야, 진짜 미안한데 나 오늘 과외 대타 한 번만 해줄 수 있냐? 오늘? 나 오늘 스터디 있는데 제발 딱 한 번만 부탁할게.
나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응급실 가셨다는데 아버지도 출장 중이라 안 계셔서. 뭐? 그런 거면 당연히 가능하지. 얼른 가봐. 과외하는 곳 주소 알려주고. 동기한테 주소를 받았는데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되기 전에, 사기를 당하기 전에 살았던 동네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그 동네에 가는데 괜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버스 내려서 시간이 좀 남아서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있었던 가게가 없어지고 없었던 가게가 생기고, 그러다가 과외하는 곳에 다다랐고 옛날에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옛날엔 뼈대밖에 없었는데 으리으리하게도 지어놨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번쩍번쩍한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과외하는 집에 도착을 했고 집안도 엄청 컸습니다. 50평, 60평 정도 되어 보이는 큰 집이었습니다. 과외받는 학생의 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아주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곤 들으라고 하는 건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더군요. 서울대 애들은 다 저런가? 하나같이 다 꼬질꼬질. 과외를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저런 대우는 난생 처음이었기에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들은 게 맞았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계속 팔짱을 끼고 찌쯧거리며 중얼거리면서 저를 학생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애 가르칠 수 있는 건 맞죠? 네, 과외 경력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그 말투에 마음 같아선 그냥 나가고 싶었지만 친구 체면도 있고 하니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과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 공부를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수업 내내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교 교과 과정을 다시 배워야 할 수준인데 왜 과외를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답답하더라고요. 어찌저찌 수업을 끝내고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던 아이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반응을 했습니다. 아빠다! 그러더니 저보다 먼저 방 밖으로 빠르게 튀어나가더라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른 그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현관문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절대 못 잊습니다. 그 낯짝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낸 주범. 우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버린 그 사기꾼. 바로 그 사기꾼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과외를 한 아이가 그 사기꾼한테 아빠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용돈 날이잖아. 입금 안 해줬더라. 그냥 지금 주라, 응? 내가 그랬나? 우리 공주 미안해요. 사기꾼은 지갑을 꺼내더니 지폐 한가득을 아이한테 내밀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화를 내고 싶었고 저 돈을 갈기갈기 찢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찬스같이 온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목도리를 황급히 둘렀습니다. 그리고 눈만 빼꼼 나오게 얼굴을 가렸습니다. 누구? 사기꾼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개걸음으로 현관까지 갔습니다. 아, 과외 대타. 신경 쓰지 마요. 사기꾼의 아내가 무심하고 비꼬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속이 끓었지만 꾹꾹 참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속이 울렁거릴 정도더라고요. 저는 곧장 집으로 갔고 가자마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유령 부부라 불리셨을 만큼 조용하시고요. 그런 분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그 집에 가야겠다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겨우 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을 때 신고는 해둔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숨었는지 계속 안 들키고 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아버지는 끓는 화를 겨우 참으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아는 변호사분까지 선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체포당했죠.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그 사람. 노름에 손을 대면서 회사 돈을 가져가더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계속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무례한 아내랑 같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엄청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차도 3대나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한 번 사기친 놈 평생 사기친다더니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체포되고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 그 사기꾼 부부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꼴이 보기 좋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친했잖아, 응?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 갚을게, 응? 제발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자식이 있어. 나 아빠야.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이 자식아. 나도 자식이 있고 나도 아빠야. 갚아? 뭘 갚을 건데? 내 시간, 내 노력, 내 인생을 네가 무슨 수로 갚아? 어림도 없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사기꾼 부부한테 아버지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사기꾼은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돈은 찾을 방법이 없어 찾지 못했죠. 지금은 나와서 또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죠.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사기를 칠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후로 화병이 사라져 편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요.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서 아들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궁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우리 부모님. 친자식도 아닌 저를 거둬 힘들어도 끝내 저를 다시 놓지 않은 우리 부모님께 제 힘 닿는 곳까지 효도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